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국내 주식장을 보면서 느낀 점을 짧게 영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는 전문 주식 투자자 같은 게 아니고 금융업자도 아니고 10년 동안 투자를 주식이든 뭐든 이것저것 하면서 시장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그냥 관찰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보면서 이번 7월장을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 7월장은 아마 이번 한 달이 저는 역사적인 하나의 기록으로 또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워낙 변동성이 컸고 차트의 무빙도 대단히 이상했고, 그리고 뭐 공포의 7월 이런 식으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상함을 느낀 거는 한 2월 3월 즈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어, 이 2월 3월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한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5년 전에 코로나가 한창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갑자기 그때, 분명 제 기억에는 2010년대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투자 붐 같은 분위기가 그때 불었어요. 자기 개발이나 투자 기업 강의하는 기업들도 그때 많이 생겨났고, 그러면서 갑자기 급등을 했거든요. 코스피가 그때 막 거의 3천 간다 만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할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사실은 물론 뭐 투자 많이 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뭐 누구도 정확한 값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실제 내재 가치라고 하잖아요. 뭐 내재 가치라는 애매한 말 말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실제로 그 사람 장부에 찍히는 돈이 갑자기 늘어날 리가 없잖아요. 몇 달 사이에. 근데 시장은 그게 늘어난다고 인식하고 뭐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5년 전에 그걸 보면서 이게 왜, 이게 뭔데,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10년 정도 전부터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전에는 정반대의 일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나름대로 물가나 경기 성장률 대비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냥 매년 15% 20%씩 매출이든 영업이익률이든 가고 있는데 안 올라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나름대로 이유 후보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코인 광풍이 불면서 투자 자본이 거기로 다 쏠렸다. 부동산 시장이 죽지 않아서 너무 많은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렸다. 뭐 이런저런 이유는 다 대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주주 환원을 하는 기업이 역시 별로 없었다. 주주의 의견을 무시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결정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의 주가 지수를 결정하는 건 너무 소수의 기업이다. 그 소수의 기업이 안 가면 코스피 전체는 어차피 안 간다. 그 소수라고 하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도 삼성전자, 그때도 삼성전자가 1등이었으니까 왜 안 올라? 대답을 못해요. 어차피 그때도 삼성전자도 그냥 오를 만큼 올랐거든요. 성장세가.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초에 일어나는 일을 상반기 내내 지켜보면서도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진짜 1만을 갈 것 같은 거예요. 1만 코스피를 그냥, 제가 그 가치가 1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그 성장세를 보니까, 아니 이게 간다고? 왜 가는 거지? 이 추세 그냥 유지되면 가긴 가는데 왜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의 기업인가? 아니 잘 팔고 그 수출도 사실 잘 된 거 맞잖아요. 잘 된 거 맞는데 야 1만 정도야? 갑자기 1만이 된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2천, 3천, 4천 이 정도에서 놀던 애가 갑자기 8천이 됐잖아요. 근데 수출 잘 되고 다 좋은데 실제로 시장이 두 배로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수치가 그렇게 찍힌 거지, 수출이나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시장성이나 이런 게 갑자기 두 배가 된 건 아니잖아요. 저희 나라 그 대부분의 주가 지수를 떠받고 있는 기업이 그런 느낌의 성장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터졌어요. 결국 뭐 터지긴 터졌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일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 뭐 고점에서 물리고 뭐 아니면 그 버블에 올라탄 사람들이 뭐 못났다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이런 일은 지금은 한 3, 4년에서 5년에 한 번은 무조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게 5년 주기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5년 사이클, 한 3, 4년 사이클로 뭔가 옮겨가면서 그 광풍 같은 게 발생합니다. 지금은. 5년도 아니고 한 2, 3년 주기로 광풍이 발생해요. 2017년, 18년에 비트코인 같은 게 그랬고, 코로나 시기에
이제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이 그랬던 거. 이제 러우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어느 사이클을 돌다 돌아서 국내 주식으로 다시 돌아왔고 뭐 그 사이에 부동산이나 경매나 이런저런 상품들은 그때그때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한 번 관심도가 크게 몰리면은 저는 구체적인 이유는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과도하게 높아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그때그때 올라탔다가 터지고 투자는 위험해. 투자는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문화가 조성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도 그런 위험한 거 올라타봤다가 까여본 적이 있고요. 저도 뭐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뭐 제가 이런 생각을 연초에 했지만 옛날에 저도 까여본 적이 충분히 많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 중에 하나는 하나에 몰빵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종목이 아니고 하나의 상품에 몰빵하면 안 돼요. 주식에 몰빵하면 안 되고 부동산에 몰빵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채권에 몰빵해도 안 돼요. 다 분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세부적인 뭐 세금이 진짜 중요하죠. 세제 정책 같은 것들도 찾아보고 국내 몇 퍼, 해외 몇 퍼, 국내 주식 몇 퍼, 해외 몇 퍼면 국내 부동산은 몇 퍼를 넣을 것이며 그 뭐 정책적으로 저 나이대 분들은 적금 이율이 되게 좋거든요. 사실 소액이더라도 16%면 되게 좋지 않나요? 적금인데 그런 것들도 찾아서 넣어보고 그런 거를 막 엄청나게 저는 쪼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때그때 유행에 올라탔다가 누군가는 이 버블에 깨져 있거든요. 분명 누군가는 깨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실질적인 타격이 있으시니까 뭐 심리적인 분명 타격도 있을 거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버리겠다로 마음을 먹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에 몰빵하고 무조건 부동산 몰빵이 맞아 이런 의견이 지금 8월에 나오기가 되게 좋거든요. 주식 망했으니까. 근데 저는 다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당연히 좋죠. 근데 100% 무조건 국내는 부동산밖에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나중에 또 올해 연초에는 아마 그런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무조건 국내 주식이 맞아. 부동산 꺼져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런 극단적인 것들을 대부분 멀리 하셔요. 미국 주식 몰빵 이런 것도 좀 이상하고 일반적인 직장 다니고 9to6로 일하시는 분들은 되게 투기적인 그런 스타일의 베팅하는 듯한 투자 스타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어느 세월에 그거 다 대응합니까? 그냥 안전하게 어느 시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계속 생각을 해봐야겠죠. 물론 그래도 깨지긴 깨지지만 그렇게 하고 막 분산 투자하면 안 깨지냐? 아니요, 깨집니다. 깨지긴 깨지는데 깨졌을 때 홀드할 근거가 있어요. 저는 지금 국내 주식 이 장 이런 꼬라진데 한 2000, 3000일 때 들어가서 장기로 해서 아직도 들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분들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잘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게 중요한 거고 뭐 시장이든 유튜브든 미디어든 굉장히 많은 좋은 자료와 재원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생각해서 찾아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널리스트 분들 리포트나 경제 신문이나 경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 다 보시면서 많은 생각과 판단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정해준 의견을 그대로 베끼어서 가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최대한 건조하게 사실관계만 나열해서 이걸 보고 어떻게 하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몰빵 패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저는 왜 있을까를 생각해봤고 근데 그게 그분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부동산 유튜버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청자가 부동산에만 투자해서 내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부동산과 채권과 주식을 다 골고루 관할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부동산만 다루는 입장에서는 내가 공부와 역량을 엄청나게 강화해서 주식, 연금, ETF, 뭐 펀드 다 공부해서 다룰 수 있으면 후자가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엄청 어렵잖아요. 유튜버 분들이 몸이 막 10개가 아니니까. 그럼 내가 부동산만 다룰 거니까 이 사람들이 부동산만 투자하고 소비하게 만들면 편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 강의를 팔거나 자료를 파는데도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 야 부동산만 100% 투자하는 게 맞아. 우리나라 부동산 죽지 않아. 부동산 안에서 뭐 투자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이거를 해봐 하고 터널링이라고 하죠. 시선을 그쪽으로만 모아버리게 만들면 그분들은 엄청 편하죠. 본인들의 강의도 팔 수 있고 자료도 팔 수 있고 그 부분에만 노력을 집중하면 그 고객들에게만 영상이든 자료든 팔 수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현실 세계 직장인 분들의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어, 여러분은 여러분이 투자하는 그 투자 의사 결정을 언제 청산할지 고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고를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인생에서 돈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을 100% 본인이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정말 안정투자 존 보글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ETF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존 보글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포트폴리오로 채권이랑 뭐 그 ETF랑 섞어서 정말 안정적인 비율로 적립식으로 심지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따박따박. 정말 안전한, 상대적으로 정말 안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요. 뭐 이건 확률이 정말 낮지만. 근데 언제 결혼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실제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뭐 혼수든 집이든 해야 되는 타이밍에 시장 상황이 어떨지 몰라요. 그 시장 상황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질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집을 사야 되는 타이밍에 코로나가 터질지 안 터질지 몰라. 그리고 내가 뭐 집이 아니더라도 사건 사고 같은 게 발생해서 목돈이 나름대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안타깝지만 가끔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보험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갑자기 비트코인 광풍이 불어서 시황이 죽어 있어.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애초에 절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가정하면 저는 액티브 투자 그것 중에서도 액티브 투자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것들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개별 부동산만 전체 자산 규모의 100%로 매수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진짜 미친 듯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엄청 잘하고 엄청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뭐 손실은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청산해야 될 타이밍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데 있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 뭐 정책 기조나 이런 거 따라가면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에 몰빵하는 게 정말 위험하다. 이건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버들만 이득이다. 그런 거를 파는 사람들만 이득이죠. 우리는 되게 고루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투자를 해야 돼. ETF도 조금 사고 그때그때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뭔가도 활용하고 부동산도 당연히 사야 되고 다 섞어야 돼. 다 섞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머리 아파. 사실 이렇게 사는 거 대단히 머리 아파. 주변인한테 제 주변에 나름대로 그 경제부에서 일하는 기자가 있어요. 그 기자 친구는 그래도 대한민국 한 5대에서 10대 언론사 안에 들어가는 데서 일하거든요. 근데 경제부에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제가 뭔가를 한다고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와서 그거 언제 그거 다 공부하냐? 빨래하고 나 집안일하고 이런 것만 해도 시간 다 가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더 안전하고 최대한 더 이 시황이랑 상관없는 걸 찾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아직도 그 주주 환원 때문인지 그 박스피 원인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박스피 원인도 모르겠고 이번에 이 시황이 왜 이렇게까지 과열된지도 몰라요. 8천, 9천 왜 간 건지 모르겠어요. 왜 하필 그 시기에 젠슨성 아저씨는 국내 방문해가지고 더 펌핑해주고 가고 협업하는 건 참 좋긴 한데 그런 세부적인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뭔가 엄청난 그 붐 같은 게 있었다가 지금 터졌잖아요. 이거 복구되는데 좀 걸리거든요. 제 생각엔. 갑자기 이게 5천, 6천 요 정도 되잖아요. 한두 달 지났을 때 다시 8, 9천이 회복되냐? 아무도 모릅니다. 안 된다는 말도 못하겠고 된다는 말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는 한 달 뒤에 7천이든 8천이든 상관없는 투자를 그냥 했으면 해요. 제 가족이든 친구든 저 자신이든. 되게 재미없고 고루하고 증권사나 경제 유튜버 일부 분들은 싫어할 종류의 투자를 여러분들은 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의 뭐 직장인이든 개인 자영업자든 그런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냥 연애 8% 9% 내외를 기대하고 사실 그 정도만 10년 20년 8% 9% 그냥 계속 평균적으로 먹으면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10%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10%여도 진짜 잘하는 거예요. 7%, 8%, 9%만 8, 9%만 10년 20년 평균으로 계속 먹을 수 있으면 투자와 자산 운용으로서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진짜 아무런 지장. 근데 막 20%, 30% 먹는 방법 뭐 이런 걸 탐구하잖아요. 탐구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걸 내가 매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덤벼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여러분이 진짜 전문가, 전문 투자 그리고 뭐 하루에
막 3-4시간 이상 맨날 투자 공부했어. 그래도 사실 될까 말까 같아. 여러분 어, 투자 업계에 있는 분들은 하루에 3-4시간 이상 투자 공부에 쓰는 분들이잖아요. 무조건 거의. 웬만해서는. 근데 그분들도 그 10%, 20%못 만들거든요. 장기로 가면. 장기로 가면 아무도 못 만들어요. 그 퍼센트.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거에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금융업계에 있는 분들 그냥 단순히 3-4시간 공부하고 이거를 떠나서 평생 여러분 일반적인 국민분들보다 열심히 살아왔을 확률이 높거든요. 보통 학벌도 좋고 스펙도 좋으신 분들이 거기 가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10% 20%를 야 30년 동안 만들어봐 하면 못 만들거든요. 못 만듭니다. 생각. 20%를 30년 50년 만들었다. 진짜 상위 1%입니다. 상위 1%. 금융업계에서 못해요. 그래서 막 데이 트레이딩을 통한 뭐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엄청난 단타왕이 될 거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거 보시지 마시고 그런 거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거 성공할 분들은 그거 안 봐도 성공합니다. 제 생각. 진짜 찐으로 막 퀀트를 본인이 연구를 해서 계속 백테스팅이랑 막 계속 보완을 해가면서 투자하는 그런 연구 전문가 그런 정도의 수준이면 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일반인들이 그런 이상한 거 잘못 건드는 거 진짜 개인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생업으로 삼는 분들이 저는 좀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7월장을 보면서 제가 5년, 10년 장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느꼈던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가끔 발생하는 진짜 광기에 가까운 버블이 정말 기이하고 두렵고 그리고 부도덕한 시장 참여자, 시장을 조성하시는 분, 그걸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조금 짜증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